발제자와 토론자들께 미리 시간에 관한 양해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세션 사회자께서 매우 마음이 약해서 시간 조절을 못 하신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긴 그대로 매우 무식하게 사회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전대학교 김동수입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주제를 맡게 된 것은 순전히 제가 금년 초에 베니스 위원회 지침 하나를 번역하는 바람에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을 많이 이제 단축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침 자체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베니스 위원회 소개는 앞에 참고를 하시고요. 70페이지 보시면 이제 베니스 위원회라는 그러니까 EU의 자문기관인 이 기구에서 정당과 관련해서 이제 한 거의 8건 정도의 여러 가지 뭐 의견서, 지침,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정당 해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서가 99년 말에 채택되고 2000년에 발표된 정당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이란, 뭐 우리 보통 2000년 지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0년에 정당 해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당 규율 전반에 관한 하나의 지침이 포괄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하고 이제 터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당 관련 터키 헌법이나 법률 제도에 관한 좀 실천적 관점에서 이제 의견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아주 짧은 시간에 좀 이제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72페이지에 정당 금지 및 해산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2000년에 이 지침에서 7가지 지침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제1세션에서 한상희 교수님이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합법성과 비례성이라는 원칙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73페이지 이제 하단에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제 정당 해산 등의 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예외적 조치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 그걸 목적으로 한 폭력 사용이나 폭력의 어떤 사용 주창, 그리고 그로 인한 기본적 인권의 어떤 손상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정당의 당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뭐 헌재도 침해 최소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해산이 아닌 보다 이제 가벼운 어떤 제재로서 민주적 질서의 어떤 회복이나 보호가 가능하다면 해산에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차적으로 민주 질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어떤 위협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 자, 이것을 입각해서만 해산 결정이 가능하다는 뭐 이런 원칙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원칙들이 이제 2010년 지침에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합법성과 비례성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2010년 지침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일반 원칙으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정당의 이제 결성이나 불해산, 그 해산되지 않는 쪽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원칙들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1세신에서 이제 사회자께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표현일 때, 그리고 또 정당의 표현일 때 왜 그것이 가장 강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어떤 정당이 결국 해산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유리한 식으로 추정돼야 된다는 이런 원칙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 규정 중에서 정당의 해산 금지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 터키가 워낙 정당 해산을 많이 한 나라다 보니까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그 헌법 법률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할 것은 이 베니스 위원회 회원국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이제 정당 관련 이제 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유럽에서 이제 이 정당 해산 등과 관련해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80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나라들의 규율이 너무 다양해서 일반화된 어떤 모델 같은 게 있다고 보면 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요지고.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유럽적인 명확한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규칙이 있든 없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유럽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러니까 유럽 어떤 나라는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나라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이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규칙조차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들을 갖고 현재 이제 진행 중인, 현재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관해서 과연 이런 기준을 우리가 동원을 했을 때 또는 참고를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침과 2010년 지침, 그리고 터키 의견서에서 제시된 것들을 종합했을 때 뭐 몇 개의 원칙들이 특별한 이제 우선순위랄까 이런 건 없이 번호는 매겨져 있지만 2000년에는 7개의 지침으로 나왔고 2010년에는 10개의 원칙, 프린시플 1부터 10까지 10개의 원칙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당 해산이라는 절차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절차가 개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 이 원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는 이제 무의미한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외적 이제 적용의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외적 원칙의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85페이지를 보시면 핵심은 이제 결국 폭력입니다. 뭐 민주적 헌법 질서를 이제 전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어떤 폭력, 이게 중요한데, 이 폭력의 전과 후에 하나는 목적으로서 이제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이라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또 폭력의 결과로서 자유와 인권의, 기본적 인권의 어떤 침해라는 이런 결과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통진당 사건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뭐 폭력과 목적과 결과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2000년 지침하고 이제 2010년 지침 사이에 미묘한 이제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이제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평가고, 결국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합법성과 비례성이라는 이제 두 가지 원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갖추어야 될 어떤 명확성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 제정의 뭐 신중성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대체로 합법성의 원칙의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성 원칙은 결국 당원의 행동을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령 이제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석기 의원 등의 이제 내란 뭐 지금 선동이 이제 상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되었습니다만, 당원의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범죄 행위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설사 이제 내란이라는 어떤 굉장히 중대한 형법상의 범죄와 연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원을 법률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유죄라면 당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충분하다. 그걸 갖고 설사 내란 문제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걸 곧바로 정당 해산이라는 결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례성의 이제 주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절차적으로는 결국 이제 어떤 엄격한 또 충분한 어떤 증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여러 개의 지침과 의견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실은 이제 한 4가지 정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원칙과, 그 다음에 합법성, 비례성, 그 다음에 절차적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의 통진당 사건을 한번 살펴본 내용이 88페이지부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절차가 예외적으로 적용된 절차일 것인가를 보는 것은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법상의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절차,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 물론 8조 4항의 근거를 둔 이 절차가 예외적 절차일 것인가. 물론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또 헌재가 이제 문을 연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절차이기 때문에 뭐 형식상으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베니스 위원회가 예외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쉽게 동원될 수 있는 절차냐 아니냐,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말하자면 헌법에도 수많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살아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절차냐, 아니면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만 작동되지 않는 절차냐 하는, 이게 이제 예외적 적용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통신당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청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기소가 된 게 보면 9월 26일입니다. 2013년 9월 26일에 기소가 됐고, 1심 재판 개시된 게 이제 11월 12일이고, 근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1심 재판 개시도 되기 전인 11월 5일 날 이미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무죄 판단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객관적으로 만약에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뭐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 또 폭력의 사용과 주창,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어떤 그런 것 없이도 정부가 쉽게 이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이제 이 청구 절차가 소위 이제 전자결제 속에서 이루어졌죠. 대통령이 부재 상태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전자결제를 받아가지고 이런 아주 엄중한 절차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90페이지에 이제 합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이제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는 헌법 8조 사항과 헌법재판소법상의 이제 관련 규정들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헌법 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아주 이제 간략한 문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의 이제 문제는 정당의 활동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정당의 강령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정부전부 활동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국가보안법에서 과거에 이제 한총련이라는 학생단체를 한총련 강령만으로 이적단체를 규정했던 것처럼 정당의 강령 하나만으로도 이것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봐서는 이 근거 규정이 이제 과연 이제 명확한가. 더구나 이제 우리 8조 사항은 또 당원과 정당의 어떤 활동을 명확히 이제 구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그리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8조에서 이제 해산 사유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부분에 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우리 헌법 전문가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같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걸 양자를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앞에 이제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제 질서를 포함한 이것을 변혁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건 평화적인 관계없이 지금 해산의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폭력을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성 원칙과 이제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 이제 현재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지금 통합진보당에 소속되어 있는 뭐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제 당원들의 결국 어떤 활동이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 정당 해산이라는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의 이제 행위 자체를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걸로 보려면 이 당원들의 활동이 정당의 어떤 조직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또는 당원을 뭐 조직하고 있는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RO라는 이 조직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단위이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증은 현재까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법원의 판결로 봐서도 그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별 당원의 행위로 지금 해산 청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과는 부합될 수 없는 것일 것이고 더구나 이제 이 당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 지금 선동까지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설사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유죄를 받은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내란이 이제 범죄를 이제 처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산으로 이어가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이제 비례성 원칙에 부합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절차적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결국 현실적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현실적 위협에 대한 충분한 입증의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뭐 한상희 교수님께서 앞에 쓰신 여러 과거의 논문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되려면 결국 무슨 활동을 했느냐 조직적으로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이 핵심으로 지적한 RO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조직이고 이것이 통합진보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점들
또 그런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전복이라는 이런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돼야 되고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이제 충족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이게 11월에 청구가 됐고 거의 이제 한 10개월 이상 이제 지난 시점인데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베니스 위원회가 제시한 이런 지침이나 의견들을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결론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기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걸 길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심과 지금 2심의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을 이제 기다려서 판단을 하겠다고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한 결정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침을 받아들이면 아마 대법원 판결을 볼 필요도 없이 현재의 뭐 상황으로 봐서는 기각하는 것이 이제 바른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랑 이 자체가 사실은 아까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이제 굉장한 폭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한상희 교수님은 굉장히 반민주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반민주적이라는 말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폭력성, 정당이 우리 민주 정치에서 갖는 중요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한 정당조차도 우리가 마음먹으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그런 폭력성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종북이나 이런 어떤 적과 동지 이런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대통령이 뭐 100% 대한민국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100%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100% 대한민국 이해할 때는 앞에 한상희 교수님과 이호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비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만 구성된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라는 이 절차 자체가 이미 이제 100%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예견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제가 보기에는 2004년부터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이면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석을 차지했던 이제 국회의원 탄핵 파동 직후에 이제 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 선거 결과가 나온 이틀 후인가에 아마 월간조선인가 어디에 정당 해산 이야기가 떴던 걸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물론 이런 청구 절차를 발동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이런 게 이제 발동되는 것이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뭐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고 향후로 뭐 통합진보당 하나 정당의 어떤 운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뭐 민주화 운동이나 진보 운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함께 이것을 뭐 차단하고 막는데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송기춘입니다. 오늘 행사를 정당 해산 심판으로 하고 있는데 베니스 위원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 왜 하필 베니스 위원회가 물론 정당 해산에 관련되는 지침을 공포하고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회의가 신라호텔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여기에 87개국인가요? 거기서 한 300명이 넘는 그런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이게
이 회의를 하는 주체가 바로 베니스 위원회입니다. 베니스 위원회라는 것은 이 갈래갈래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유럽 평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여기에는 유럽 인권법원도 산하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유럽 평의회에서 이 동유럽의 그때 독일 붕괴하고 그런 이후에 이 민주주의 또 헌법에 관한 그런 조언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한 유럽위원회의 그 결칭이 바로 베니스 위원회죠. 첫 창립총회를 거기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 헌법재판회의라는 것을 과거에 2번을 했는데요. 이제 부정기적으로 했고 이번이 이제 정기적으로 처음 하는 그런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가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재판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세계에 나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거기에 깔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는 행사가 지금 회의를 하는 그런 베니스 위원회의 지침을 가지고 정당 해산에 관한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국제적인 관심을 좀 더 끌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나름의 목적도 가지고 개혁을 하였습니다. 자, 이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하는 이런 사회에서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다름을 관용하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적에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적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의 전투적 민주주의 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자칫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런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제 1조 1항의 이런 중대한 선언의 문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우리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관용을 하는 이런 바탕 위에서 이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정당 해산 심판은 더욱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위헌 법률 심판보다도 헌법 소원 심판보다도 이 정당 해산 심판은 더 이상의 구제가 불가능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도 국회가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헌재가 합헌이라고 해도 바꿀 수가 있고 위헌이라고 해도 또 그 나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해산 심판은 한 번에 해산 결정을 하면은 그 대체 정당까지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그런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심리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것처럼 이걸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가보안법에 관련되는 그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에 그 관련된 이런 조항을 위반했고 또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고 북한을 지지했고 또 그에 관련되는 어떤 찬양을 했고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그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의 행위이고 통합진보당 정당의 그런 강령, 정책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 같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국가보안법의 그런 논증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그 위헌정당이라는 이런 식의 그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 김종수 교수님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당원의 행위를 이유로 해서 그것이 정당이 해산되는 어떤 그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당원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도 지금 무죄의 그런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배되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못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이 자체가 당연히 헌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에 위반되면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현하는 그러한
법률이라면 그 법률의 위반이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헌법 위반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지금 폐지가 되어도 마땅한 그런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뭐 헌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특히 아무리 국가보안법의 그 합헌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자료를 보면은 헌재가 좀 교묘한 그런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객관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조건 하에 합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이런 행위는 소정의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이런 해석하여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보안법은 그런 위험성 명백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을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그 유죄로 이렇게 구성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으로 볼 여지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 법원에서 하는 판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무죄의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관계도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설사 유죄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헌법이 위반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판단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까지를 포함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나름의 헌법적인 그런 그 위헌의 의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나오는 이 정부의 주장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고요. 또 민중 주권주의가 국민주권론에 배치된다는 것, 그리고 연방제 통일 주장이나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옹호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부정 문제, 그리고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 통합진보당 내의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정당의 어떤 그 강령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그 추상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각각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지를 두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얘기하듯이 뭐 북한의 그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특히 이런 진보적 민주주의는 뭐 많은 분들이 그 논문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 40년대 미국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던 그런 이념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1945년 해방 이후에 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것은 거의 중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였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인용을 해놓은 그 많이 보셨을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3권에 나오는 거의 각주의 그런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중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이념이 진보적 민주주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런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민중주권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그때 뭐 이게 뭐 북한에 갖고 뭐 이 민중 아닌 사람들을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배제하는 논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정당해산 심판에 그 참고인으로 그 진술을 하면서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뭐 소비자 주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생산자들을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냐.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민중주권을 얘기를 하면은 그 민중으로 지칭되는 그러한 그 집단에게 나름의 어떤 그 결정의 권한이 더 가야 된다. 거기에 비중을 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국민의 주권자의 국민의 개념을 배제하는 그런 걸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률가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궤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주장과 같다 하는 뭐 이런 얘기들, 민주주의 중앙집중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다, 주한미군 철수다,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더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견해를 다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더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분석도 가능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뭐
북한이 뭐라고 한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기들 알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든가 뭐 그렇지, 그죠? 가지고 뭐 그거 아느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들이 할 걸 내가 왜 아느냐고.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국민에 대한 태도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특히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자기들이 사실은 보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보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그게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는 것과 같지 않는가. 결국 이것은 어쩌면은 법원의 법에 의한 재판의 과정보다는 오히려 종교 재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구시대의 냉전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보고 또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동안 결정에서 꼭 그 기대대로 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헌재가 유치하고 있는 세계 헌법재판대회의 그런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헌재가 그런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해서 나름 세계의 헌재가 나름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 결정은 앞으로의 민주공화국의 관용과 서로 공존의 그런 덕목이 자리를 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시간적으로 제약을 말씀합니다만 저는 조금 좀 뚱뚱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1900년대 20세기 백년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1세기 벌써 10분의 1 이상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1945년 8월 15일 그러면은 다들 어떤 날인지 아시죠? 뭐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날에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조선 변호사 시험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200명 시험 나왔는데 이틀째 되는 날 오전 시험 보고 12시에 한국선에 나온다는 시험 나왔죠. 그랬는데 미국에 의해서 1947년에 그때 시험을 봤던 사람 중에서 106명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미 군정기에 우리나라 변호사 전체가 200여 명 됐는데 그게 106명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독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변호사 그룹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 그러면 어떤 날인지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날도 바로 다음 날 61년 5월 17일이 우리나라 대법 원장 및 대법관 선거를 위한 예비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 5월 16일 때문에 그것도 무산됐죠. 그게 이제 우리 사법의 또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년 4월 8일 그런 어떤 날인지 다 아실 것이고요. 소위 인혁당 사건,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1년 4월 15일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기억나는 날이 아닌데 싶겠습니다만 81년 4월 15일은 우리나라 그 이영석 대법원장이 사임한 날입니다. 모범이죠. 그런데 그 이영석 대법원장님이 가지는 상징성은 뭐냐면 바로 45년도 해방되기 전에 이 나라에서 법조인 자격을 얻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5년부터 81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또 36년이죠.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100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에 하나는 사실상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2014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그분들이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참 다소 엉뚱하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거의 대부분은 유신시대와 오공시대의 시대에 학부 대학을 다니고 또 사법시험에 대해서 독학 생활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물론 뭐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법조인 중에서 정말 귀감이 되고 정말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판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재판과 개인에 대한 성향을 분석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뛰어넘는 어떤 말하자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를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전체가 부여하고 있는 그 개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예컨대 시대적 과제라든지 혹은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자칫하면 또 왜곡되거나 또 잊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그런 분들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 문제 우리의 주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현 단계는 우리 헌전사에서 숱하게 경험해왔던 권력의 의지 과잉의 상태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문과학으로서 법학을 특히 이제 헌법학을 하다 보면 현실 문제, 또 규범 문제, 그 다음에 의지의 문제 그 세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예컨대 45년도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뭐가 있었느냐 그럴 때 그나마 일제히 협력했던 사람들이라도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기술적인 이유에서라도 그분들을 등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말들을 하죠. 그것은 어떤 뭐 의지적이거나 규범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버렸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들을 쭉 놓고 볼 때 그 후에 뭐 분단 상황이 야기되고 국제정이 이루어지고 또 북쪽 같은 경우에도 북쪽 나름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상당히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말 그대로 그 과거의 분단 이전에 우리의 통일된 국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인식이라든가 또 의지적인 어떤 방향성 설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현재의 21세기적인 경향 속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라든지 또 혹은 의지, 권력자의 의지 지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규범 자체도 왜곡되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권력자의 그 주관적인 의지가 너무 지금 과잉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의 우리 국민들이나 국가 자체의 역량 그 다음에 또 우리 헌법, 사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현실과 규범을 이 주관적인 의지의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왜곡을 시키거나 부정하는 우려가 큰 그런 정치 현상으로서의 오늘의 이 전당회장 청구를 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통합진보당 그러면 국민들의 호구 여부를 끊어가지고 사실상 그 우리 국민들의 대표도 국회에 파견하고 있는 배출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것을 과거의 방식으로 자꾸 재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적 방식과 21세기적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무슨 선진화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낡은 틀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컨대 우리가 사법 영역에 있어서 대법원이나 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그런 판결들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 판결은 원래 사법이라는 자체 속성이 최종성이라고 내지는 종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현실을 규율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판결을 내리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은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있어왔던 많은 부분들이 다시금 번복되고 재심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 국가로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자존심이 세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바르게 산다는 것, 규범적으로 옳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기대들이 굉장히 강한 국민들 중에 한 국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나라의 틀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오늘 두 분께서 김정수 선생님 또 송기천 선생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순수히 법규범 논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법규범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수용될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오히려 법논리에 충실하기보다는 권력 의지 지향에 더 종속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 현실이 더 변화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좀 재밌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특히 통합진보단 해산 청구에 관해서 청구인 주장 중에 보면은 북한과 이것이 북한과 같고 저것도 북한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종북이라는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 북한에서 쓰는 필체를 같이 썼다 해서 뭐 종북은 그런 예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도 우리 한글을 쓰는데 똑같이 한글 쓰니까 종북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얼토당토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규모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논리에 전적으로 제가 의견을 같이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1세기 2013년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를 그 판단기관들이 교권 판단기관들이 정확히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헌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통일 문제라든지 그 통일 문제가 가는 전 세계 전 인류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분 견해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보다는 현재 이 문제들에 관련돼서 국가기관들, 판단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바른 판단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의 토론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토론을 하면 항상 두 가지 부담을 갖는데요.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게 언제 끝나나 이 오랜 인내와 고통을 언제쯤 끝내주나 이런 시선을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한 5분, 7분 발언하려고 한 서너 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지도 또 충만해요. 그래서 마지막 토론자는 이런 의지와 의지가 충돌해서 지면은 토론이 빨리 끝나고 제가 지면은 제가 이기면은 조금 길어지고 정말 적당히 타협하면은 사회자의 이제 지시로 중간에 토론이 끝나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에 심포지움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한 큰 쟁점 중에 하나인 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토론회가 뜻깊다고 보여집니다. 3일 전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열었습니다. 역시 무거운 주제고 이 주제도 역시 그렇게 밝지 않은 주제여서 요즘에 그렇게 즐거운 일은 없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보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렇고 뭐 내란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원세훈 사건도 그렇고 이놈의 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좀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모임 만들고 편하게 거리에 나가고 편하게 외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법이 뭔가를 억제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약간 사회 전체적으로 답답한 기운을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토론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지만은 한국의 법치주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래서 우리 법치주의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 다음 경찰청장입니다. 시위할 때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면 항상 그 세 분들이 나오셔서 한국의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이게 결국 폭력으로 시위를 지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단체 해산, 시위 해산 이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이 법률이 공격적입니다. 한국의 법률은 법치주의는 다른 정치 조직이나 다른 이념, 다른 단체를 직접적으로 타깃을 이것을 공격합니다. 수비형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비만 해줘도 되는데 기본적인 인권만 지켜줘도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이걸 따라오도록 강요를 합니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념, 다른 발언, 다른 단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법이 불안을 야기하는 그게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네 번째로 바로 법치주의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치주의를 비폭력적이고 수비적이고 소극적이고 공개되고 다양한 형태의 법치주의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일제시대의 경험과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81년도까지 일제시대의 판사가 대법원의 수장을 해왔던 경험 그리고 오랫동안 쌓였던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전통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여기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또는 진보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국의 법치주의가 그렇게 많이 바뀌겠느냐 굉장히 의문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이 나와서 시위 자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민주정부의 법치주의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한국의 법치주의가 좀 완화되고 국민들한테 좀 편안한 법률이 되려면은 뭐 상징적으로 두 가지 사건 정도를 해야 될 겁니다. 민주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국가보안법 위헌 사건이 제기됐을 때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법률이 좀 비폭력적이고 수비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총장이 긴급조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비상상고나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비상상고나 되시면 검찰총장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야만이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법치주의가 조금 가시적으로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관성을 가지고 간다면 결코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완화된 형태의 법치주의가 안착할 가능성은 점점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무관 원료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국의 법치주의의 특징, 이 최고도로 지금 이제 발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위헌정당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라노나 기타, 우리 지금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갖는 이 폭력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고 정부가 이를 휘두르는 그런 네 가지 특징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 이론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법 체계상으로 가장 좀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역할을 좀 해왔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일정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헌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국가보안법이 해석해 오고 재단해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측면이 보이냐면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많은 정치 조직들이 이제 괴멸되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당으로 구성이 되었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통해서 해산이 되어야 되는 해산이 될지 안 될지를 거쳐야 될 조직들이 정당으로 조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실상 해산이 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정당을 지향하는 진보좌익의 정치 조직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해산이 되어 온 것이고 정당의 형태를 띈 이런 정치 조직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이중의 코스를 밟아온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헌법을 동원할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를 동원할 필요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진보 또는 좌익 정치 조직을 다 해산시켜 온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헌법을 거의 동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또 적극적으로 제한하면서 헌법을 해석을 이끌어오는 그런 측면이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와 위헌정당 심판 청구 소송이 국가보안법 소송과 국가보안법 위반 소송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송기춘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헌정당 심판 사건이지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이끌고 있는 정부의 공안부의 입장은 완전히 국가보안법 사건과 동일합니다. 구조가. 왜냐하면 이전에 정치 조직을 국가보안법으로 다 해산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증거자료가 과거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자료들입니다. 이걸로 이미 이전에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 조직을 해산해 왔기 때문에 이걸로 필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부와 공안부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그런 시각을 헌법재판소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사건과 위헌정당 심판 사건은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정당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헌정당 사건은 어쨌든 간에 시민의 정치적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 제한의 정도가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각한 것이고 둘째로는 12페이지 제 발전문의 12페이지입니다만은 보안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세 번째로 만약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다시 위헌정당 해산을 하게 된다면은 이중의 처벌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론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또 발제자들께서 얘기를 하신 그런 측면에서 비춰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위헌정당 심판 사건이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실상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 조직을 해산시켜 온 거죠. 괴멸시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전망은 조금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헌법재판 사건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건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이 법원과 헌재의 그 결정에 일정한 경향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 이제 박 정부 들어서서 박 대통령 하에서 지금 헌재와 이것에 이제 경향이 있는데 결정의 경향이 있는데 사회자님께서 쳐다보는 듯한 그런 눈초리를 잠시 느꼈습니다. 제가 잠시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리춘 교수님의 발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한 의구심이 굉장히 남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사건과 헌법재판 사건의 차이점 그 심각한 차이점 넘을 수 없는 차이점을 계속 강조해서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겨우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얻고 활동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이외에 여러 가지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국가보안법 사건과 헌법 사건을 좀 구분할 만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선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그 법률도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다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하면서 당국과 단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 또 국가보안법 사건을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 사건으로 보게 하는 중요한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마지막 토론은 제 의지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좀 많이 끌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스스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비유를 하자면 김은혜 교수님의 그 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제3차 세계헌법재판 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것을 주최하는 헌법재판소와 국제규범인 특히 정당 해산과 관련된 국제규범으로 제시되어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 해산에 관한 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간접적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제3자적이라거나 제3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방청객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사실은 그 칼자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는 의지에 의해서 우산되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 그런 기후가 말 그대로 기후로 끝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토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유종의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두 분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 두둥지둥 토론자들께서 오론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실 때 변호인단 이런 최준 변호사님께 정리를 해주셨다시피 항소심까지는 내란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기준이 정당 예산에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삿된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맹고할 것 같은데 이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항도 정당의 구성원들의 개별적 힘이 구성원의 힘이 여러 차례 발제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힘을 가지고 그 단체인 정당 자체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힘과 이 단체의
목적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내란 수권 등이 아마 핵심이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 드러나지 확인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까지 단체의 해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사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역으로 위헌정당 해산 제도와 일종의 형사사법 절차로서의 국가보안법 사건은 다르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위헌정당에서는 오히려 해산 심판에서는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정도의 엄격한 폭력성 요건이나 개별 책임에 대한 전체 책임으로 어떤 반응 정도가 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논리로까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지침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이런 상태로까지 오게 된 것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김동수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점을 우려라고 하기는 한듯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지침은 이런 사법적 판단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5항의 지침의 특징은 제소를 하는 행정권이 갖추어야 할 비례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소를 하기 전에도 그 제소 기간은 이것이 다른 수단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외유 중에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여러 가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어떤 제소전의 어떤 주의 여부를 준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점이고요. 이 점도 헌법재판소에서 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6번의 경우 이러한 역시 개별 구성뿐 아니라 정당 자체가 어떤 위헌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성 원칙을 어떻게 갖춰야 한다. 다시 한번 뭐 1세신 2세신 반복해서 나왔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그 방법이 다른 목적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인 경우에만 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설령 그 공익적 필요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주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과 비교 영향을 해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령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해도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7항은 역시 재판 절차에 의해서 이것들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적법 절차는 크게는 준수되어지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에 사실은 6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정신에 맞춰서 이 판결을 임해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 토론 외에 종합 토론 의견을 불러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었어요. 조금은 오늘 토론회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환기시켜질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발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 김인혜 교수님께서 그 국가보안법 관련 지금 통합진보당 사건 심판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정당에 등록된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에 준하는 그런 정책인 단체들이 해산되어 온 그런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시원에 오면서 제가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당원의 행위와 관련해서 그 정당의 해산에 어떤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사실은 정당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그런 집행부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또 정당의 주요 직책을 받은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당연히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돌발적인 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하고는 또 무관한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단지 그 사람이 공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의 어떤 그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의 어떤 그 정당 행위로 당연히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즉 자정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뭐 굳이 그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청구에 의해서 굉장히 그 활동들이 위축돼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공포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결코 합니다. 결국 그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떨쳐내는 우리들 마음에서 그 굴레를 스스로 걷는 그런 작업들을 어쩌면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은 뭐 해상 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우리는 정부에서 의도한 그런 데 말려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이 어떤 그 공포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교수님 마이크를 만지작거리셨는데 간단하게 좀 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런 문제에 관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의 시간적 범주를 인식할 것이냐 그것만 따져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의 많은 일들을 아마도 즐겁게 치러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그 국민들 우리 대중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초 남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칭 문제하고 반국가단체 문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약하게 되어 있고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학계가 인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반쪽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볼 때 완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데서 그런 규범적 모순성, 원리적 모순성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하고 반국가단체 대처와 관련해서 아마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그 문제를 다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다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관적 수혜를 다 토로하시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 토론회가 계획된 목적을 다시 한번 인식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쭉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너무나 뻔하고 진부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좌시할 수 있는 현실임을 감지시켜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니스 위원회가 제시한 정당 해상과 관련된 지침은 문문국가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어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관건에 대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시된 공준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문명국가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원칙들이
유감없이 지켜지리라고 희망을 합니다. 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주를 지키는 그런 정상적인 태도를 앞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오늘 토론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의 기여를 하게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